네, 오늘 시장의 수급과 이슈 또 모멘텀을 정리해서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7층 투자전략실 시작할게요. 오늘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부장, KM파트너스 김성우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투. 성투. 네. 우리 시장 빅이벤트란 디데이가 다가오면서 관망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거래대금도 소폭 주춤했던 좀 화요일이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그 안에서 수급이 눈에 띄었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수급본부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현대로템, 두 번째는 삼성 에피스홀딩스입니다. 먼저 현대로템부터 내용 확인해 보시죠. 기관이 5거래일째 순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외국인도 동참한 하루였죠. 그렇다면 11월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다 거치고 이제는 올라갈 차례가 된 걸지 첫 번째 종목으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성웅 요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네, 주도주는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고속철도 입찰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굉장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사실 반도체 같은 주도주가 좀 쉬면서 방산, 조선, 바이오 같은 이슈가 있었던 섹터들이 좀 올랐던 하루이기도 했거든요. 그 가운데 방산대, 현대로템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성웅 요원께서는 주도주는 다시 돌아온다라고 좀 평가를 하셨는데 방산이 내년에도 좀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방산주는 이제 약간 테마성이 좀 있었죠.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또 이제 이 리스크가 좀 그 화해 무드가 또 되면은 주가가 오르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제 불과 이제 이 방산 그 산업이 우리나라 수출 효자 산업으로 바뀐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지금 현재 이슈에 이제 흔들리는 그런 모습보다도 앞으로 얼마나 수출이 잘 되고 벌어들이냐 이거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 로템이 가장 그 부분에 앞서 나가는 기업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다시 한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영토에 대한 좀 얘기가 나와지면서 방산주들이 좀 오르는 그런 상황이고 나토 우회단도 우리나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의 기업을 방문하면서 최근에 좀 분위기가 좋은데 한마디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전쟁 같은 경우가 저는 개인적으로 종전은 없다고 보거든요. 휴전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이 종전이라는 부분은 좀 먼 얘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만큼 이제 휴전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휴전에 의한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국방비에 대한 증액은 글로벌적인 글로벌적인 숙제는 맞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방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향후에 최소 이제 5, 6년까지는 이런 최근의 실적과 수출 부분이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폴란드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대로템이 생산하는 K2 전차에 거의 가는 부분이 거의 80% 이상이 폴란드 쪽 2차 계약 맺었던 부분에 있어서 생산 라인을 풀로 돌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적에 대한 부분은 폴란드 쪽으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문제가 좀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지금 그러기 때문에 현대로템도 폴란드 쪽에서 생산 라인을 좀 많이 맞추고 있지만 지금은 동유럽뿐만 아니라 아랍 그리고 앞서서 얘기했듯이 이제 철도 쪽, 그러니까 본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반등까지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현대로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은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크게 무리 없고 그러면은 다시 한번 주도주로 부상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연평균 좀 성장률을 이렇게 이 몇 년 동안 그 꾸준하게 30-40% 유지하는 그 산업도 그렇지만은 기업도 많이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11월 달에 약간 좀 IT 쪽과 자동차에 밀려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반등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매수계로 삼아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실적이 이렇게 따박따박 받쳐주고 방사는 휴전이 있을 뿐 종전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겐 단기 테마가 아니라 주도주로 봐야 한다라고 좀 이야기를 주셨네요. 그럼 이제 김성훈 의원과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방산 모멘텀에 좀 가려져 있던 철도 모멘텀을 좀 보신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일단 UAE 이 국영 철도 기업에서 지금 뭐 무려 또 이제 이 10조 이상에 달하는 뭐 19조까지도 이제 보고 있는데 굉장히 큰 철도 이제 수주 기대감이 있거든요. 네. 뭐 입찰 가능성들이 우리나라 한국 이제 콘소시엄의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기술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예, 뭐 아마도 상반기에 모르코 한 2조 정도의 이 철도 관련 수주를 또 따낸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도 UAE 국영철도 기업의 수주를 따낼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로템 같은 경우는 지금 세 가지 이 사업 부분이 다 좋습니다. 레일 솔루션 부분이라든지 디펜스 솔루션 그리고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는 수소 이제 에너지 인프라 수소 충전소 솔루션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네. 레일 솔루션 부분인데 원래 한 23년도까지 적자를 계속 이어갔다가 흑자로 전환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사실 이 고속철도 부분이 현대 로템의 또 매출 부분에 지금으로서는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수주가 지금 굉장히 많이 쌓여 있거든요. 무려 한 18조 정도의 수주 창고가 지금 쌓여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면 로템이 강력하게 지금 성장 동력으로 차지하고 있는 K9, 이 K2 전차뿐만이 아니고 레일 솔루션 부분도 한번 보셔야 되는 타이밍이 왔다라고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앞서서 이제 이성 부장님도 이제 강조를 해드렸듯이 종전은 이제 없다 그런 말씀 저도 이제 동의를 하거든요. 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시오니즘의 이런 그 뜻을 계속 이제 받들어서 영토의 분쟁은 계속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은 지금 그 아직까지는 논의되고 있지 않은 레바논과 또 뭐 이란하고는 자주 부딪혔죠. 그래서 중동 국가들의 전쟁 관련된 이벤트가 내년에 좀 빠르게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사실 이게 확정은 아니지만은 중국하고 이제 대만의 또 침공 전략까지도 조금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라서 네. 아마도 중동의 K2 전차에 대한 수주 이벤트가 연말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마 내년 정도에 다다르게 되면 내년도 연초에 이 국방비 예산에 대한 전략으로서 K2 전차에 대한 수주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이제 폴란드양 3차, 4차, 5차까지 계속 진행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에 좀 주가가 예상보다 많이 좀 빠졌거든요. 네. 눌림목이 상당히 심했어요. 20만 원대 이하로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고 뭐 상대적으로 본다면 지금 현대 로템은 지난주에 원전주들이 순환배 차원으로 이제 반등을 줬다면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방산하고 그동안 쉬었던 조선입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조선 방산이 반등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10% 정도 여유는 아직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남아 있다고 봐서 단기 트레이딩 전략도 유효하다라는 판단 내려드리고 있습니다. 단기 트레이딩도 유효한 이제 가격대가 왔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사실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말고 방산을 보기에는 내가 또 트렌드에 뒤처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살짝 드는데 그래도 가격 메리트로 봐서 충분히 들어갈 만한가요? 트렌드에 뒤처지기는 하죠. 느낌상은. 네. 최근에 이제 조방원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오래된 이제 과거의 네. 주도주 종목으로 이렇게 이제 여길 수도 있는데 오히려 지금 주가에서 또 20만 원 이후 반등이 강하게 온다면 예전에 이제 뭐 레거시적인 트렌드에서 좀 뭐 투자자들이 또 입장이 또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게 바로 주가의 원동력이 또 그 트렌드를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성욱 의원과도 좀 가격적인 전략을 세워볼게요. 아까 중장기적 모멘텀을 긍정적으로 봐주셨는데 그럼 지금 신규 접근 해볼 만할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지금 증권사들이 이제 목표 주가를 이제 30만 원 이상까지 내는 그 수준이 PER 한 20배 초반으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 현대 로템의 이 2027년에 PER을 생각하면은 지금 15배 이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20몇 배를 주는 부분은 유럽 쪽에 방산 기업
기업들의 어떤 평균적인 부분을 현대 로템한테 적용을 하면서 이 30만 원대의 그 목표 주가를 좀 적용을 하는 부분인데, 근데 유럽 쪽에서의 이 방산 기업들의 EPS 증가율 같은 경우가 높긴 높아요. 다른 섹터 대비해서 유럽의 그 방산 기업도 높은데 한 20% 중반 쪽에서의 EPS 성장률이지만 지금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 몇 년 전도 그렇고 지금 몇 년 후에 이 EPS나 성장률 같은 경우도 30% 후반대거든요. 그만큼 제 실적 성장성이 어떤 유럽 국가들 대비해서 좋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에 대비해서도 지금 주가 수준은 현저하게 싸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앵커님께서 아까 또 말씀하셨듯이 물론 이제 이 수남의 관점에서 이 또 방산주 들어가는 게 뭐 트렌드에 뒤처지는 늦게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이제 현대로템은 실적주로 봐야겠죠. 어떤 성장주나 이 테마성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실적주로만 철저하게 접근한다면은 정말 지금 현재 구간은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다고 판단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중동 쪽에서의 K2에 대한 부분을 개발을 지금 내년 1분기 정도에 완료가 될 가능성이 크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폴란드도 그렇고 이제 루마니아 쪽도 이제 얘기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동유럽, 그러니까 추운 지방 쪽에서의 우리나라 K2 전차에 대한 수요가 높은 반면에 이 그 뜨거운 중동 쪽에서도 이 우리나라 K2 전차를 관심이 높다는 부분은 결국 우리나라 이 K2 전차, 우리나라 사계절이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의 그 방산 품목에 대한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붐이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충분히 조정받은 자리에서는 독일 뭐 라인메탈 같은 다른 방사준들과 비교해서 충분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긴 구간이고 실적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뭐 트렌드 문제도 있겠지만 뭐 수익만 내준다면 트렌드는 상관없는 거 아니겠나요? 현대로템 지금 구간에서도 접근해볼 만하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삼성 에피스홀딩스를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오늘 11% 급등을 보였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이래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날이기도 한데요. 이 강한 러브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성웅 의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저평가는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바이오시밀러와 신약개발 모멘텀 두 개를 다 보유했다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네. 사실 삼성 에피스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젠 그냥 지주사된 거 아니야? 라는 좀 디스카운트 요인도 있기는 했는데 그래도 바이오시밀러와 신약개발 둘 다 봐야 된다고 좀 보신 김성훈 의원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예. 지금 어찌 보면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이제 분할하고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워낙 빠졌다가 네. 급속도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관점으로 굉장히 난이도가 좀 높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증권사들이 TP를 이제 분할 상장하고 나서 61만 원 TP가 다시 이제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반등을 줬는데 네. 삼성 내부적으로 보면은 바이오시밀러에서 이제는 신약 개발 업체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원래 이제 삼성 바이오 에피스 갖고 있는 게 이제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이제 100% 자회사라고 갖고 있는 게 삼성 바이오 에피스인데 벌써 미국에서는 10종 그리고 유럽에서 11종의 바이오시밀러를 제품을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업체 가운데에서는 탑 티어로서 많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삼성 바이오 에피스고 자회사로 있는, 그리고 이제 ADC 바이오시밀러 신약 개발에 돌입을 했는데 에너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ADC 항암제인데 지금 일본의 이제 다이치 상교하고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공동 개발했는데 이게 이제 매출이 올해 글로벌리하게 한 10조 정도 매출이 나오는데 삼성 이제 에피스홀딩스에서 이 에너투를 사실 ADC 바이오시밀러로 지금 개발에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ADC를 바이오시밀러로 개발하는 게 힘든 게 네. 원래 항체하고 뭐 약물의 결합 비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ADC에서는. 그리고 이 독성 페이로드라고 하는 이것을 안전하게 제조하는 또 과정이
바이오시밀러로 이제 연결시키게 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데 이것을 2030년 이후에 삼성에서 먼저 이제 개발을 하겠다고 또 개발에 착수한 상황이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삼성 에피스 홀딩스 하면은 원래 바이오시밀러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11종, 유럽에 10종 굉장히 많은 바이오시밀러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은 신약 개발, ADC 신약 개발, 바이오시밀러 업체로서의 많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들이고 오늘 오른 거는 미국의 이제 생물보안법 관련돼서 기대감이 이제 신약 개발 기대감이 오히려 삼성 에피스 홀딩스에 많은 또 수급이 이제 들어갔다고 보는데 사실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수혜잖아요. 원래 생물보안법이 이제 중국에서 배제가 된 이유가 뭐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DNA가 사실 중국에서 이것을 데이터로 갖고 있기가 굉장히 좀 리스크한 상황이라서 오히려 이것을 이제 삼성에서 이제 바이오시밀러로 많이 이제 중국에서 받았던 물량들을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반사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핵심이 에피스 홀딩스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그 부분 에피스 홀딩스뿐만이 아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이제 CDMO 관련돼서 반사이익을 줄 수가 있는데 좀 두 가지를 놓고 본다면 지금은 에피스 홀딩스의 몸집이 좀 가볍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이제 올라오는 상황이라서 두 가지 종목을 본다면 그래도 삼성 바이오 에피스 홀딩스가 좀 더 반등에 우리가 수익률을 보이기에는 좀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삼성 에피스 홀딩스를 또 탑픽으로서 이제 제가 한번 제시를 했고요. 근데 증권사 목표 주가가 지금 61만 원 난데 이것이 지금 상장하고 나서 사실 레포트가 정확하게 출시가 된 게 별로 없거든요. 네,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저는 신규 진입의 시점은 사실 조금 미뤄두는 게 나을 거고 아마도 4분기 실적을 좀 더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하고 나서 그때 가서 모멘텀은 아직까지 충분하니까 그때 가서 한번 더 지켜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에피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이제 언급했던 내용뿐만이 아니고 또 이 에피스 넥스랩이라고 하는 자회사를 신설을 해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기술 플랫폼을 또 하나 개발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바이오시밀러에다가 이제 신약 개발 모멘텀까지 충분한 회사고 또 몸집도 가벼워진 메리트도 있지만 아직 뭐 TP가 정확하게 제시된 것도 많지는 않고 조금 더 신규 상장한 이후에 분위기를 봐야 되는 게 좋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나오고 난 이후에 접근하는 게 더 좋겠다는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웅 요원의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저평가는 확실한데 점점점 그 다음엔 뭐가 붙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증권사도 이제 목표 주가를 뭐 정확하게 내지는 않고 뭐 그나마 좀 이제 상장을 이제 최근에는 이제 60만 원까지 이상까지는 제시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명확한 그러니까 실적 추정에 대한 근거가 좀 많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게 오른 부분도 미국의 뭐 생물보안법에 대한 얘기가 좀 약간 작을 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미국이 중국 쪽에서의 이런 견제나 이런 부분은 좀 바이오 쪽은 약간 덜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 생물보안법을 국가수검법 이거는 거의 100% 통과예요. 뭐 그러기 때문에 생물보안법이 통과된다라고 지금 확실히 했고 그 전에도 이제 이 국가수검법에 대한 부분을 대통령이 거절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물보안법이 그 전엔 얘기 나왔지만 이번에는 연내 확실히 통과 부분은 확실하기 때문에 역시 이 우리나라 이 어떤 CDMO에 대한 또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높아지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제약이라는 이 상품 자체가 바로바로 이제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러기 때문에 어떤 뭐 제약 약을 좀 생산하려면은 뭐 적어도 이제 2, 3년 기간은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뭐 CMO나 이런 주문 같은 경우가 장기 계약이 될 확률이 높고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갑 위치에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미래로 본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삼성 에피스 홀딩스에 대한 관심은 물론 이제 바이오시밀러나 이쪽에 좀 집중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이 뭐 인적 분할한 이유가 가장 큰 게 이제 그 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다 했었던 상황에서 이 외국의 제약 기업들이 이 기술 유출이나 이런 부분이 컸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인적 분할을 재상장한 다음에 이제 그런 리스크 부분 많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외부적인 긍정적인 이슈가
좀 나온다고 한다면은 저는 한 번에 주가는 좀 많이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바이오시밀러 쪽으로만 집중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다른 이 기업들 대비해서도 자금력이나 이런 부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R&D 비용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몇 년 동안 계속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어서 삼성 에피스홀딩스를 다시 한번 좀 재평가해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재평가 해볼 만한 모멘텀은 충분하고 여기에 이슈만 붙어준다면 주가 상승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주셨네요. 아, 유원님 설명이 너무 친근하고 정확하다는 시청자분의 또 의견이 있으셔서요. 이 가격 전략도 한번 더 짚어주세요. 사실 신규 접근을 개인 투자자분들은 상장 이래 매일매일 좀 매수를 하신 편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목표가는 좀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와 신규 접근이 가능한지부터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저는 지금 오늘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매수 관점을 좀 가져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목표 주가를 설정하기가 뭐 셀트리온과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네.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으로 대표적인 두 기업이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의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 대한 PER을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58만 원 정도거든요. 지금 이제 57만 5천 원인데, 근데 지금 현재 현금성 자산이나 이런 부분으로 평가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증권사들은 다른 면에서 봤을 때 목표 주가를 61만 원까지도 좀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그 뭐 삼성 에피스홀딩스, 셀트리온 대표적인 뭐 CDMO 뭐 기업인데 이 기업들 둘만 놓고 좀 평가를 하는 것보다도 삼성 에피스홀딩스의 전반적인 어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61만 원, 2만 원까지는 연내에는 돌파할 가능성이 저는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신규 매수하고 좀 목표 주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청자분 의견처럼 좀 정확하게 61만 1,000원까지는 연내 돌파할 수 있다는 전략 주셨습니다. 이제는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첫 번째는 STI, 두 번째는 삼성중공업입니다. 먼저 STI부터 키워드 열어볼게요. 이 전력 반도체용 방열 부품 제조 장비를 개발하고 수주했다는 뉴스가 나왔죠. 그렇다면 새로운 고객사로의 확대 가능성을 열은 상태에서 신고가 재평가될 수 있을지 첫 번째 이슈본부 종목으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성웅 요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실적에 대한 주가 반영은 아직 덜 됐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부가 이제 반도체 장비에 지금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좀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나도 있었어라고 좀 존재감을 내비친 것 같기도 한데요. 실적에 대한 반영은 아직인데 이렇게 강했다라고 좀 보신 걸지 이성웅 요원의 의견 들어볼게요. 뭐 일단 이제 STI 뭐 전력 반도체 쪽에서의 제조 장비에 대한 수주 얘기가 좀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온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근데 우선은 이 전력 반도체 쪽에서의 이 장비보다도 결국 이제 STI 같은 경우는 약품 이제 공급 시스템 위쪽에서의 실적이 거의 그 90% 이상이 나오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그 전에 제가 이제 솔브레인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STI도 이 반도체 소재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 반도체 소재 기업들이 이 수남의 관점에서는 뒤늦게 올라갈 거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솔브레인도 말씀드리고 그래서 비슷한 맥락으로도 이제 STI도 충분히 이 다른 반도체 장비 부품 대비해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현재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주 얘기가 좀 나왔을 때 주가에 대한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내년에 어떤 영업이익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도 지금 이 1,000억 이상까지도 지금 다시 재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수준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주가에 좀 아직까지 반영되는 부분은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느낌도 지금 많이 들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 STI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약간의 좀 약점은 좀 있어요. 그 전 시장에서 좀 평가됐던 게 이 CCSI 같은 이 매출의 그 비중이 이제 거의 이제 90% 이상이고 네.
그 주요 고객사가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거든요. 이렇게 좀 매출 구조가 한쪽이 좀 집중돼 있고 고객사도 이제 뚜렷하게 좀 정해져 있는 그 외 다른 고객사들 좀 제한적인 과정으로 갔던 상황에서 이 STI에 대한 약간 한정적인 약간 편견도 좀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오늘 이제 뭐 중국 주가의 어떤 이 수준화라고 봤을 때는 저는 이 STI가 이제는 좀 시작 그런 좀 편견을 벗어내고 주가가 다시 한번 레벨업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3분기 실적이 약간 좀 그 생각 대비 안 좋으면서 주가가 많이 좀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추정치가 다시 높아지면서 이 다른 이 반도체 소부장 대비해서는 현저하게 저평가 구간이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구간을 본다고 한다면 이 반도체 소재 쪽에서 접근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전에 솔브레 말씀드렸으니까 이번엔 또 STI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솔브랜도 좀 말씀해 주셨던 거 기억이 나는데 편견을 깨야 하는 뉴스가 나왔고 이제 거래량도 동반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자라고 좀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다음 김성훈 의원의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고부가 전력 반도체 장비주라고 좀 평가를 해주셨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앞서서 우리 이성훈 의원님도 언급했던 게 이제 CCLL의 매출이 좀 많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어찌 보면은 평균적인 캐시플로우적인 작용을 할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방열 부품 같은 경우가 중국의 이제 합자법인에 이제 납품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것이 끝이 아니고 중국에서도 지금 이제 뭐 2차, 3차에 대한 전력 반도체 이 방열 제품에 대한 수주 모멘텀들이 좀 더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마도 주가의 반등을 조금 더 키워준 것이 아닌가 오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수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오늘 반응을 크게 했다는 것이 아마도 그 이슈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리플로우 장비를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TC 본도에서 열압착 본도인데 이제 본딩에 그 장비에 들어가는 건데 이게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컨센서스를 조금 이탈한 게 만약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사실 발주를 조금 지연시켰어요. 장비 쪽으로. 근데 4분기에 삼성전자 P4 라인이라든가 이제 SK하이닉스의 M15X 이 공장 이 라인에 대한 발주가 이어진다면 리프로우 장비가 아마 4분기에 또 발주가 시작이 될 거고 그런 모멘텀들을 아마 STI도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 SK하이닉스의 리플로우 장비를 수출했거든요. 그리고 남아있는 모멘텀은 마이크론향 이제 리플로우 장비까지 이제 발주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볼 때 아마도 레포트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26년 기준으로 밸류가 아직까지도 5배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싼 종목을 뽑자면 장비 쪽에서 STI를 많이 뽑을 것이다. 이렇게 다울증권에서 이성훈 부장님 다시 네, 예, 거기서 이제 봤어요. 나는데 그런 부분을 본다면은 지금 이제 차트면으로도 캔들의 하단에 다 이평선들이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매물은 일단 돌파한 상황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네. 예, 장비주 가운데 STI를 지금은 봐야 될 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물도 많이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신고가를 좀 기록해버려서 신규 접근은 조금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저는 뭐 그냥 접근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주가를 바닥권에서 볼 때 17,000원대 중반 라인에서 이제 뭐 한 2배 가까이 반등은 좋지만 네. 상대적으로 소부장 업체 중에서 굉장히 많이 소외가 됐었고 이 종목을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반등을 계기로 해서 또 수주를 계기로 해서 종목에 대한 관심이 또 이제 거래량으로 오늘 이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종합해서 본다면 추가적인 반등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매물벽이 3만 원대 이제 한 중반 정도에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중간에 좀 룸이 좀 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고 긍정적인 또 STI의 주가 반등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로 인해서 눈에 띄었고 거래량도 동반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신규로 접근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성웅 의원의 가격 전략도 들어볼게요. 다올투자증권에서는 이 43,000원을 좀 TP로 제시를 했더라고요. 네. 얼마까지 보면 좋을까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반도체 장비 쪽에서의 그 멀티플을 이제 해서 이제 네. 4만 원대 이상까지 간 상황이고 일단은 이제 STI에 대한
그 전에 말씀드린 반도체 초보장 기업들 중에서는 약간 관심도가 많이 좀 떨어졌던 그냥 그런 장비주, 그냥 뭐 이렇게 생각했던 그냥 것 같아요. 장비주라고 네. 하고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 쪽과의 이 협력 이런 고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긴밀하기 때문에 그거 외에 어떤 뭐 HBM 시장이 올라가고 뭐 해서 어떤 이 장비 쪽에서의 뭐 고객사 확대 이런 부분 얘기가 많이 좀 안 나왔던 그런 상황이라서 좀 소외됐던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흐름은 탔죠. 이제 증권사에서도 이제 이 시적 추정치를 높이고 관심을 가진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과 함께 물론 이제 윗골은 달았지만은 이 관심도가 계속 높아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규 관점도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목표주가 4만 원 중반까지 하면은 지금 현재 가격보다도 70% 가까이 네.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목표 주가는 방향만 제시하는 거죠. 예, 그냥 네. 나침판만 제시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그쪽으로 잘 향해를 하는지는 이 STI가 앞으로 가져가야 할 숙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43,000원은 보니까 역사적 고점이었네요. 방향성은 맞지만 그래도 좀 시간을 갖고 4만 원까지 그래도 길게는 지켜볼 수 있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삼성중공업이었죠. 미국 내 선박 건조 거점을 확보했다는 점, 마스가 모멘텀 재평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랜만에 역시 강한 거래량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다시 마스가, 다시 K조선 기대해도 될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성웅 의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정보점을 향해서 가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임박한 마스가 협력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아까 방산 이야기 하면서도 살짝 하긴 했지만 이 조방원에 대한 좀 피로도가 생긴 상황에서 이제 또 다시 마스가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너무 이거 재탕 아니야? 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거든요. 이제 다시 한번 그래도 연말 연초 기대해 봐도 될까요? 뭐 재탕이지만은 신선하다. 왜냐면 아직까지 프로젝트 시작이 되진 않았고 그동안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일 하느라고 조금 바빴었기 때문에 마스가에 처리하느라고, 대해서 네. 일 처리가 좀 많았잖아요. 뭐 원전에 대한 협력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이제 뒷전으로 여겨졌던 이 마스가 프로젝트를 아마도 연말 안에 또 한번 언급이라도 해준다면 충분히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크리스마스 있고 선물로 좀. 네네 뭐 신년 선물로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비고마린하고 이제 미국의 또 이 MRO 사업을 진행 중인 비고마린하고 또 계약 협력을 또 발표를 했고요.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나스코 그다음에 이 콘레드 조선소하고도 이 3자 MOU 체결 파트너십을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들이 아마도 삼성중공업이 그동안에 좀 많이 취약했던 부분이 MRO 사업이었거든요. 네. 네, 상대적으로 하나오션 그다음에 HD 현대중공업과 비교했을 때 근데 이제 삼성중공업이 MRO를 탑재를 했고 또 FLNG 같은 경우도 3분기에 일부 지연되던 FLNG 납기가 4분기에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4분기 실적 기대감이 제일 많은 조선 3사 중에서는 당연히 삼성중공업이고 과거에도 제가 이제 삼성중공업을 제일 많이 언급했던 이유가 하나오션하고 HD 현대중공업 대비해서 주가가 실적이 이제 좋아지는 것 비해서 많이 못 갔기 때문에 저도 그래도 내년 정도에는 4만 원을 목표로 해서 한번 달릴 것이다라고 했지만은 기존에 이제 33,000원 고점을 찍고 나서 수급적인 이슈로서 빠졌지 네. 이것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이 살아났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3분기 영업이익 한 2,170억 나왔거든요. 이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계속해서 증가되는 모습 보이고 순이익은 전년비 187%나 무려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삼성중공업의 이슈가 너무나 많고 그다음에 LNG 운반선 같은 경우는 삼성의 독주가 이미 시작을 했고요. 글로벌 발주 시장에서 40% 삼성중공업이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본다면 삼성중공업의 지금 주가 눌림목 이후에 뭐 한 이번 주에 21선 이제 강력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부담감 없이 접근해도 될 가격대 아닌가. 그래서 삼성중공업에 대한 관심 이제부터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뭐 펀더멘탈에는 문제 없고 모멘텀 측면에서도 사실 수급 이슈로 살짝 조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선 다시 한번 봐야 한다라고 좀 이야기를 주셨네요.
이제는 그러면 이성웅 의원의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역시 33,000원대 좀 전고점을 향해 다시 올라갈 타이밍이라고 보신 거죠? 그쵸. 그때 이제 삼성중공업도 잘 해야 가는 거고. 지금 이제 마스가도 그렇고, 지난주에 이제 미국의 나스코, 뭐 이런 기업들과 지금 협업이나 이런 군수 지원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삼성중공업이 전고점을 뚫고 이제 올라가야 되는 그 전제 조건은, 이 미국 쪽에서의 뭐 MRO도 그렇지만, 미국의 이제 군수 산업, 그러니까 약간 국방 쪽과 관련된 부분이 수주가 좀 계속 얘기가 돼야 네. 전 전고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단순히 이제 그 전에 또 미국 쪽에서 조선 그 배를 몇 개 판다 이 개념으로 가면은 안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이제 3만 원 이상의 3만 2천 원 이상의 전고점을 올려가려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미국 쪽의 이 정부의 사업, 그 국방 쪽에서의 예산과 예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수주를 따고 해야 저는 삼성중공업이 주가가 그 전고점을 돌파하고 그 이상 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미국 쪽과의 어떤 그 이슈는 계속해서 챙겨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분위기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좀 뒤늦게 좀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고 그 딜레이 시킨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가동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정말 삼성중공업의 수주는 정말 꽉 찼어요. 꽉 네. 찼는데 꽉 찼다는 부분은 2, 3년치의 일감은 확보가 된 상황에서 근데 이제 뭐 수주만 일감만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뭐 마진이 많이 남아야 되잖아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조선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팔고 했을 때의 그 마진 부분은 얼만큼 더 챙겨주냐, 챙겨가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3분기 때는 영업이익률을 이제 9%까지 됐잖아요. 네. 원래 삼성중공업이 올해 영업이익률은 연간으로 6%까지 제시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9%까지도 올라오면서 이 삼성중공업이 마진을 많이 남으면서 이제 그 생산하고 파는 부분도 저는 이제 장착이 잘 되고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적에 대한 부분은 크게 무리는 없는 상황이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것보다도 저는 영업이익률에 대한 부분이 많이 좋아져야 내년 실적도 더 좋아진다 판단되는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미국 쪽에서의 뭐 이슈는 계속해서 좀 챙겨봐야겠지만 분위기는 좋기 때문에 전고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아무래도 더 큰 자극과 더 큰 숫자를 원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신규 접근해서 비중은 좀 어느 정도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비중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비중이라는 것보다도 포트에는 진짜 조방원에 대한 원자력은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갖고 있어야 되나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돼요. 오. 최근에 조정을 받았을 때 조선과 이 방위 쪽, 앞서서 현대로템도 얘기했지만, 이 조선과 방산 쪽에서의 대표적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대표적인 기업들은 그래도 분명히 한두 개씩은 꼭 있어야 된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뭐 10%나 20% 포트에 이런 종목들을 주가 떨어졌을 때 담아도 저는 괜찮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삼성중공업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봤고요. 이제는 향후에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모멘텀 분부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코오롱인더, 두 번째는 일동제약입니다. 먼저 코오롱인더부터 내용 열어주시죠. 2026년의 영업 실적이 4개년 만에 증액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실적 턴어라운드, 주가의 강력한 분수령이 될 수 있을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성웅 의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성장 동력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본업보다는 CCL 성장에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코오롱인더가 그냥 화학주였는데 그냥 화학주가 아닌가 봐요. 어떤 성장 동력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많이 바뀌었죠. 전통 이제 코롱인더도 아마 오랜만에 들어보셨을 것 네. 같아요. 전통 이제 화학 소재 기업에서 그 전에 이제 뭐 전기차 또 이제 전자 소재까지 이런 그 기업으로 많이 바뀐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코롱인더는 이제 산업자재, 그러니까 기존의 화학 산업도 유효하지만 뭐 산업자재, 필름, 또 이제 패션 부분까지 네. 지금 사업을 동시에 지금 운영하는 복합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하지만은 이제 뭐 타이어 코드 또 이제 아라미드 이쪽에서가 좀 주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기차 타이어나 뭐 이쪽 부분에 있어의 실적이 이 코롱인더의 실적과 주가에 아직까지 영향은 가장 큰 키포인트인 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저 화학 부분 같은 경우는 석유 수지나 좀 필름용 쪽이지만은 뭐 캐시카우만 하지 지금 이제 코롱인더가 공을 들이는 부분은 이제 전기차 네. 쪽에서의 이 타이어 또 이쪽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분위기는 굉장히 좀 좋아요. 뭐 지금 현재 말씀하셨듯이 물론 그 2년 전까지 2024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영업이익에 대한 1,500억대 중반까지도 좀 예상이 되었었고, 우선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1,600억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타당성이 이제 맞아 떨어지는 과정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어서, 지금 내년에 영업이익 2,000억 이상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전에 이제 코롱인더가 이런 평가를 이제 실적 평가를 내놨지만은 생각보다는 그런 부분이 박하게 받았던 것 같아요. 박하게 네. 너무 좀 받았던 상황에서 이제 코롱인더가 지금 재평가 시점으로 분명히 들어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일단은 좀 잘 하고 있어요. 지금 석유 수지 쪽에서의 글로벌 업황도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아라미 이제 통신 케이블 네. 쪽에서의 적자 부분이 좀 해소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롱인더가 이 코롱인더에 대한 증권사들이 이 평가하는 영업이익은 이번에는 좀 타당성을 이제 부여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주가도 많이 좀 눌려 있었던 상황에서 저는 이제 약간 매수 관점으로 오늘 들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아라미드 쪽에서 턴어라운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주가도 많이 눌려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좀 접근해 볼 수 있다라고 좀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격 목표치는 어디까지 잡고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증권사들도 이제 7만 원까지도 지금 계속 주고 있긴 한데 네. 어, 높네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목표 주가 이제 방향만 네. 제시를 하는 거고, 코롱인더가 잘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1차적으로 지금 그 정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올해 7월에 48,000원대, 49,000원 정도 되거든요. 이쪽에서 1차적으로 저는 목표 주가를 잡고 돌파했을 때는 좀 추가 매수. 오. 네. 근데 지금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저는 한 10%에서 49,000원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코롱인더에 대한 전략 세워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일동제약을 체크해 볼게요. 신약 개발뿐 아니라 수익성도 개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주가는 살짝 횡보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모멘텀을 더 파헤쳐 봐야 될지 전략 세워볼게요. 네, 먼저 이성웅 의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앞서서 코롱인더는 성장 동력이 유효하다고 그랬는데 일동제약은 기대감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의 선두주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한 차례 이슈가 있었던 이후에 다시 좀 기지개를 펼랑말랑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일동제약 경구용 관련 모멘텀 어느 정도로 봐야 될지 짚어주시죠. 네. 먼저 오늘 비만 치료제 종목들이 반등이 다 같이 좀 좋았습니다. 네. 거기에서 일동제약도 이제 경구용 이제 비만 치료제 일상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유의미하게 또 결과 발표도 얼마 전에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반등을 줬는데, 오늘 중국에서 이제 비만 치료제의 마운자로가 국가 의료보험에 적용이 될 것이다라는 발표와 함께 이제 이 당뇨병 환자 대상으로서 저변이 좀 확대가 될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이 충분히 있었고, 일단 경구용 치료제 관련돼서는 일라이릴리가 이제 오포글리프론이 3상 임상 이제 시험 결과에서 노보노디스크 오젬픽하고 맞먹는 결과 발표를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경구용 치료제, 경구용 비만 이제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좀 높아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뭐 사실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은 미국에서 이제 화이자가 메세라를 일부 이제 인수를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 ABL 바이오의 이제 BBB 셔틀을 또 우리 일라이릴리가 지분을 또 인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일동제약 같은 경우도 지금의 반등은 다른 쪽에 이제 이 세 가지 사업 부분이 있는데 항암 치료제, 이 베네다파립이라는 이 항암 치료제에 대한 일상에 대한 또 진입 성공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반면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경구용 치료제 일상 결과가 너무나 유의미하게 잘 나왔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주가의 반등이 충분히 이제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오늘 나온 거는 겨울철에 이제 치질 환자 수가 좀 많아지면서 네. 이 이제 먹는 약인 이 프레파센이라는 그 제품을 또 출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 관련돼서 또 기대감이 일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건 또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도록 네. 하고요. 이제 3분기 실적이 워낙에 고정비 감소라든가 비용 지출에 대해서 효율화를 진행을 해서 누적으로 보면은 전년비 대비해서 3분기 누적으로 무려 146%나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저는 4분기 실적도 일동제약 기대감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코멘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치질, 뭐 항암, 경구용 비만 뭐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가격 전략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G2G 바이오도 그렇고 시총 1조 원을 좀 항상 중요 지표로 좀 보신 것 같은데 한 9,300억 원 정도 지금 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신규 접근한다면 얼마 남지 않은 거 아닌가요? 네. 뭐 근데 이제 저런 거겠죠. 이제 일동제약은 기존의 이익이 계속해서 증가됐던 제약주 가운데서 우리가 플랫폼 기업이 있고 그냥 일반적인 오리지널 제약주가 있잖아요. 근데 오리지널 제약주이면서 플랫폼을 좀 합류를 한. 예, 그리고 또 아까 다르게 봐야겠네요. 그렇죠. 이제 경구용 치료제에서 유의미한 또 이제 그 실적 기대감들이 충분히 반영이 아직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제가 좀 제시했던 종목과는 조금은 차별화되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좀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보시면 실적 발표 이후에 60일선을 그래도 깬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전에 고점 라인이 34,000원대 라인에서 한 두 번 정도 부딪혔는데 이번에 상승세 탄다면은 4분기 실적에 대한 제가 기대감 충분히 열어놓고 봐야 된다 그랬는데 그 실적 기대감 때문이라도 저는 전고점에 대한 돌파 가능성이 있어서 35,000원대 돌파는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래 본업에서 캐시카우 역할도 또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신약이란 모멘텀까지 붙었기 때문에 전고점까지는 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일동제약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봤고요.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로는 이성웅 요원의 종목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고영을 가지고 계셨네요. 수익률 73%를 낸 가운데 목표가 터치했고 오늘 뭐 3만 원도 터치한 상황입니다. 지금 구간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보유 관점을 계속 유지하시고요. 오, 네. 보유자 영역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 고영이 뭐 11월 말부터 주가 올랐던 가장 큰 이유가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삼성과 또 현대 쪽에서의 의료 쪽에서의 투자에 대한 부분이 전체 로봇 시장 기업들도 주가도 올린 상황이었고 이 고영이 이제 검사 장비 쪽에서의 매출이 원래 대부분인데 이 카이메로라는 이제 의료 쪽에서의 로봇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로봇과 지금 맞물리면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평가는 아니죠. 좀 네. 저평가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좀 보유자 영역에서 일단은 보유 관점을 가져가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지금은 오늘 주가 수준을 봤을 때도 또 이제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주가가 좀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하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변동성이 심한 부분은 당분간 저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요. 연말에 어떤 배당이나 또 수급적인 상황으로 본다고 했을 땐 변동성이 크게 나오니까 이 부분은 신경 쓰지 마시고 보유자 영역에서는 계속 가져가되 신규 접근은 약간 좀 이 내년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이성웅 요원의 포트폴리오 내에서는 목표가를 얼마까지 좀 상향해 보실겠어요? 지금 목표 주가는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냥 일단은 좀 보유 관점만 계속 유지해서 수익이 나신 분들은 계속 향유하시는 게 낫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훈 의원의 종목도 수익률이 이제 50%안 넘어가면 안 되는 팀인가 봐요. 오늘 현대오토에버가 목표가 달성했고 수익률 61.4%를 좀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도 역시 보유자의 관점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신규 접근 가능할까요? 제가 신규 접근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려도 네. 이 차트의 모양새를 보면 못할 패턴을 것 보면 같아요. 가능하지는 않고요. 그래도 저는 이제 보유자 영역이긴 하지만 네. 주가의 반등은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 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현대오토에버가 질적으로 많이 이제는 개선이 됐다라고 보는 게 과거에는 현대오토에버는 무조건 내비게이션을 많이 떠올렸는데 지금은 사실 이 SDV라고 하는 현대오토에버가 이제 자체 플랫폼 자율주행. 예, 맞죠? 그렇죠. 이제 네. 이 모빌리즘이라고 하는 SDV라는 것을 이제 구현을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다 이제 제어하는 이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추 신경망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 자율주행 차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현대차 그룹 내에서 로봇까지도 관제탑으로 형성이 되는 그런 과정을 지금 변화를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사실 이제 현대차 그룹 가운데서 가장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 상승을 했던 이유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은 현대오토에버가 로봇에 대한 모멘텀적인 요소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지금은 자동차보다는 이제 로봇주로 봐야 되는데 현대차 그룹 안에서 클로버 주가 이제 클로버도 이제 소프트웨어고 현대오토에버도 이제 소프트웨어지만 현대차 그룹 라인의 친아들 격으로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이제는 테슬라에 상대적으로 테슬라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 FSD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허용을 해줬어요. 네. 자율주행하는 거 보시면 봤어요. 굉장히 놀랄 텐데 현대차는 아직까지 레벨 2밖에 안 돼요. 그래도 42다 돼서 영상 공개했던데요. 네, 공개 연계해도 좀 괴리율이 네. 조금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거죠, 주가에는. 그만큼 이런 경쟁력을 빠르게 따라갈 수 있는 자본에 대한 이 투자가 오토에버에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이번에 이제 GPU를 10,000대 이상 이제 우리나라에 선정을 하면서 현대차도 그걸 갖고 올 건데 그것이 가장 크게 쓰일 만한 게 저는 현대 오토에버라고 보기 때문에 주가의 반등 여력은 충분히 있지만은 신규 진입은 조정 시 진입이 좀 더 유하겠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정 시 진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과 함께 김성훈 의원께서는 목표가 어디까지 상향하시겠어요? 이미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10% 정도 업 정도를 생각해서 한 33만 원 정도를 한번 책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한 리뷰해봤고요. 내일 시초가에 보면 좋은 종목은 어떤 걸지 이성웅 의원부터 하나 짚어주시죠. 저는 이제 APR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소비재가 은근 많더라고요, 포트에. 예, 그쵸. 저는 소비재를 좋아하는데. 네. 그러니까 일단 이제 APR은 실적주로 접근해야 돼요, 철저하게. 왜냐하면은 이제 다른 기업들은 앞서서 저희 고용도 많이 하고 어떤 기대감이나 일동제약도 하지만 이 APR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점수를 많이 주고 싶은 게 APR도 그렇고 삼양식품도 마찬가지고 실적이 주가에 정직하게 반영이 되는 구간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안 나오면은 당연히 이제 APR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분위기상은 실적은 계속해서 지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오늘처럼 이 3.5% 떨어졌을 때는 저는 매수 관점을 좀 유지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주가가 최근에 좀 올랐을 때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였잖아요. 그쪽에서의 판매 부분이었는데 이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가 10월 달에 이 아마존의 프라임 데이보다도 기간도 길고 그리고 가격도 많이 할인했던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4분기 실적에 프라임데이 쪽에서의 실적도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은 정말 좀 APR의 4분기 실적도 다시 한번 기대감을 좀 가져가는 구간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가가 다시 한번 정고점 돌파하는 이 순간에 저는 매수 관점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목표가 손절가는 어디로 잡을까요? 저는 간단하게 10%에서 28만 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24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성웅 의원처럼 좀 정직하게 실적이 찍히는 APR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28만 원, 손절가는 24만 원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훈 의원의 종목도 하나 들어볼게요.
네, SBB테크인데요. 네. 정직하게 실적이 찍히진 않지만 모멘텀이 좀 큰 종목인데 어저께 TSMC 항 또 반도체 웨이퍼 장비 발주 수주를 발표를 했습니다. 베어링이 이제 들어가는 그게 한 15억 정도 되는데 새롭게 TSMC를 뚫었고요. 근데 이제 로봇주 SBB테크는 지금 로봇주로서 많이 구현이 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샘플 공급을 진행 중입니다. 현대차 그룹 내에서. 근데 현대차에서 이번에 모빌리티를 새롭게 이제 출시를 했는데 플랫폼을 모베드라고 하는 그게 모베드가 바퀴 하나당 각자 독립해서 구현이 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드라이브 앤 리프트라고 해서 그 모듈을 누구하고 지금 개발에 협력하냐면 SBB테크랑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 SBB테크가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이제 우리가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손의 움직임이 굉장히 미세화가 움직임이 좀 빠른 그것을 첫 번째로 이제 개발한 업체로서 당장은 매출이 빠르게 SPG처럼 찍히진 않지만 지금 삼성향 그리고 현대차향 이 두 곳과 감속기를 최종 이제 테스트 중이라서 그것이 이제 확정적으로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에 또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생산 능력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만 대 정도인데 아마 내년 이후까지는 한 20만 대로 한 연 4배 정도 캐파를 좀 늘릴 수 있다라고 해서 아마도 SBB테크가 최근에 주가가 좀 반등폭이 좀 컸었는데 네. 상대적으로 고점에서 많이 좀 하락했다 올라가는 거라서 부담감은 좀 덜하다는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시초가 이제 매수 유효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 3만 5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SPG 얘기를 살짝 해주셨지만 SPG로 수익률 125% 좀 내고 계시기도 하거든요. SBB테크 아까 현대오토웨버는 현대차의 친아들이라고 하셨는데 현대차의 친척격이 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5만 원, 순저가는 3만 5천 원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회원들과 오늘장부터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투자에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